네, 최상 2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3번 지문 같이 살펴볼 건데요. 3번 지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배경 지식이 조금 적은 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쪽 관련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랑 내 그 관련된 배경 지식이 좀 적을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독서 글에 나와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 지식으로 재습득해가지고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걸 파악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고 정리해 나가야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을 보시면서 포인트는 배경 지식이 적은 글을 읽을 때 내가 처음 보는 낯선 개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시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에서는 종교와 왕조를 기반으로 한 중세 제국과 기독교의 이념이 쇠락하자 영토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제 정치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 배우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서양의 역사라고 하는 걸 언제 배웠는지 기억도 사실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서양의 역사, 특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구간이 내가 좀 약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 이렇게 글을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 이후에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부터 내가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던 단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 나눠져 있는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모아가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봅시다. 중세적 제국 이랬으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세시대랑 엮여 나오는구나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념은 중세적 제국이랑 항상 같이 나오는구나. 그러니 기독교가 왕성했고 제국주의 시대가 일어났을 때는 중세라는 시대로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관형절 보이죠? 그러면 중세적 제국과 기독교가 어떤 대상인지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힌트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볼게요. 얘네 둘은 어떻다? 종교와 왕조를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라는 종교와 왕조를 기반으로 한 제국주의 시대가 펼쳐졌던 시간이고, 그것이 쇠락하자, 즉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국제 정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이 국제 정치 시대 마찬가지 관형절이 안겨 있으니까 정보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얘는 영토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면서 어떻게 해라? 앞서 나왔던 단어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 반복되는 단어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확장시키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요, 근대의 국제정치의 시점을 신교와 구교 세력 간의 30년간 전쟁을 종식시킨 베스트팔렌 조약 직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자, 여기 근대 국제정치라는 단어 보입니까? 자, 국제정치 같은 단어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제국주의와 기독교 이념은 중세시대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던 이념이고, 걔네들은 종교와 왕조를 기반으로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다? 근대다. 그렇죠? 그래서 근대의 국제 정치란 영토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신교와 구교의 세력 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걸 종식시킨 조약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 직후가 언제의 시작? 근대 국제정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그 앞 시대는 중세시대고요. 그 뒷시대는 근대시대로 보고 있는 거구나.
자, 그 이유는 베스트팔렌 조약, 또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럼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관용절로 설명해 놓은 거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시고,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니까 배경 지식으로 하나 더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신성 로마 제국의 지위가 고유한 영토를 지닌 개별 국가들과 동등해졌고, 그러면서 근대 국제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또 관형절로 설명해주고 있고, 근대 국제정치에 대해서 또 관형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 근대 국제정치 다시 한번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대 국제정치에 대해서 모아놨던 정보들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영토를 지내서, 영토라는 또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면 앞서 나왔던 영토국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연결해서 고유한 영토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 영토국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확장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때문에요, 신성 로마 제국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자, 고유한 영토라고 하는 게 뭐야? 국제정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중심이 됐던 국가들인 거죠. 그래서 그 고유한 영토를 지니게 된 그 개별 국가들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곳인데, 딱 봐도 이 단어에서 신성 해서 종교, 기독교 이념이라고 하는 게 다스리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 이념과 중세적 제국주의를 따라하고 있었던, 제국이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죠. 중세 제국주의와 기독교 이념을 쫓아가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고유 영토를 지녔던, 그때 당시 제국이 아니고 기독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국적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고유한 영토를 지닌 국가들과 동등해졌기 때문에 근대 국제정치가 시작이 된 거구나. 그리고 근대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 설명 여기 앞에 관형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대 국제정치란 무엇이냐?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관계의 행위자로 인식하는 정치가 근대 국가 정치다. 그게 시작이 되었다. 자, 이렇게 근대 국가 정치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나오면요, 앞에 반복되었던 근대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 관형절로 안겨져 있는 요 구간의 단어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국제정치학에서는요,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을 국제관계의 행위자로 인식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고 있는 거냐? 베스트팔렌 조약 직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하지만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앞과 뒤가 역접돼서 연결이 된다.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뒤를 한번 보십시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유럽 재패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속되었으므로 앞이 원인, 뒤가 결과, 그럼 결과가 더 중요해. 뒤에 거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유럽 내에서 상호 공존의 규범과 다자주의 원칙이 확립됐던 주권국가 확립 시기나 유럽의 주권국가들이 비유럽 국가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던 시기를 근대 국제정치 시작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근대 국제정치의 시작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앞서 나왔던 표현에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대 국제정치의 시작 시점은 첫 번째,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의 이후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권국가가 확립되는 시기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주권국가들이 비유럽의 국가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기, 요 세 가지가 근대 국제정치 시작 시점으로 보여지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쵸?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그 반복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등장했거나 낯선 개념이 등장하면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어딘가 확인하셔서 내가 약한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글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주권국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주권국가란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제정치가 시작되면서 국제관계의 행위자로 인식되는 애였죠. 그렇죠? 그래서 근대 국제정치에서요. 주권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국제관계를 맺거나 끊을 수 있는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런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 확립이 되느냐? 유럽 내에 상호 공존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과 다자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확립되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권국가 개념은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요. 유럽의 주권국가들이 국제관계의 행위자로서 비유럽 국가의 국가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일문단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 반복되는 단어들을 봐보시면요. 그 단어에 대한 정보가 막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일문단에서 각 단어에 대한 정보들이 모여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전혀 모르겠던 단어의 의미가 일문단을 살펴보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배경 지식이 글을 읽으면서 채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웃긴 게 무엇을 주어로 삼고 무엇을 설명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어만 조금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대상이 바뀌었어 하고 글 내용이 머릿속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 흩어지는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주어를 선택한 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보면 정보가 꽤나 많이 쌓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문단 내용을 정리해보면 중세에는 제국과 기독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을 했고 그것은 종교와 왕조를 기반으로 했던 시대고요. 걔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 세대를 얘기하고요. 그때는 신성로마 제국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근대 국제 정치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근대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살펴봐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 직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주권국가 확립이 되는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유럽이 비유럽 국가를 주권국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근대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근대 국제정치란 무엇이냐?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를 맺고 끊는 행위자로 인식되는 시기고 이러한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유럽 내에 상호 공존의 규범과 다자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확립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비유럽 국가를 유럽이 주권국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되기 시작했구나. 정리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유럽 지역에서요, 근대 국제 정치가 자리 잡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첫 번째 단계 나왔으니까 다음엔 뭐 나올까요? 두 번째 단계 나오겠죠. 그쵸? 혹시 세 번째 단계도 있나 확인해 볼게요. 있네.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데까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 근대의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 국제 정치가 자리 잡게 된 과정이라고 하는 걸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구나. 우리가 글 큰 틀에서 잡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종교를 기반으로 했던 중세 제국권 개념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세에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그때 그 제국을 묶는 이념 중 하나가 바로 종교였고 이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 굉장히 성행하던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 탈피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이념과 왕조적 인적 기반의 관계의 기반의 범유럽적인 유럽을 넘어서는 제국을 건설하던 노력은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를 끝으로 더 이상 시도되지 못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 지금 이 문장에 보시면 일문단에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문단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면 빠르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기독교, 종교,
왕조 얘네들은 전부 다 뭘 설명하던 거냐? 중세 제국을 설명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중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넘어서서 제국이라고 하는 걸 건설하려고 했던 시대인 거고, 신성 로마 제국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인데, 그것이 제국권 개념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탈피되기 시작하자 카를 5세를 끝으로 시도되지 못했구나. 자,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지금 다시 반복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뒤로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뒤 내용이 역접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던 중세 시대가 하지만 왕조를 이루던 결혼과 정복 상속의 기제는 유지가 되어서 왕조와 주권국가의 성격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지닌 복합국가나 복합제국이 16세기까지는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요 앞에를 봤더니 제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려고 했던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기독교와 왕조 기반의 국가가 끝나나?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왕조라고 하는 걸 이뤘던 결혼 정복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가 못해서 주권국가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왕조와 주권국가에 섞여 있는 형태, 복합국가, 복합제국이라고 하는 게 지속이 되었구나.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종교에 기반한 중세 제국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고유한 영토에 기초한 정치 체제가 지금 생략됐습니다. 에 대한 사고가 나타나면서 영토 내에 최고의 주권적 권위를 정립하는 단계로 이행이 되기 시작하고, 이 시기에는 마키아벨리와 보댕,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내적 국가 내부적으로 주권 확립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6세기까지는 복합국가, 복합제국이 등장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 뭐가 더 사라지기 시작하냐? 중세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종교, 중세 제국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고유한 영토, 이 고유 영토라고 하는 거 앞에서 봤던 단어죠. 고유한 영토, 그쵸? 이 고유한 영토를 가졌던 애들이 바로 누구냐? 영토 국가, 즉 국제, 정치를 얘기하는 거였네. 그래서 영토라고 하는 것이 점점 올라가면서 영토에 기초한 정치 체제에 대한 사고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영토 내에 최고의 주권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때 이런 주권 확립에 사상적이고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마키아벨리, 보댕, 홉스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기본적이라서 그래서 설명해주지 않고 있는데 혹시 모를까봐 설명하고 갑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 식민지를 건설해서요. 우리 땅이, 자, 영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영국은 섬나라죠. 우리 땅이 영국이 지배하는 섬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인도에 있는 영토들까지 전부 영국이 종교를 기반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기반으로 인도도 전부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해서 형성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국가를 얘기하는 게 이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국과 땅이 달라도 이 땅도 누구의 지배?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런데 영토주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영국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영국이라고 하는, 영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섬만 결국 이 영국의 주권을 갖게 되는 거고, 인도에 있었던 수많은 땅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무언가 결정으로 인해서 선택된 지배자가 그 땅 자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국가를 성립해서 이 국가가 국제관계의 행위자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이제 영토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마무리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근대 국제정치가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느냐.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제국권 개념에서 탈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범유럽적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사라지게 됐고,
하지만 결혼정복 상속 등의 기재라고 하는 건 유지가 되다가 16세기가 지나고 나면 점점 고유한 영토에 대한 정치, 체제에 대한 사고가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결국 최고의 주권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토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커졌다. 두 번째 단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주권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사상적 기반, 정치적 기반만 마련이 됐고 아직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이 주권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립되는 단계까지만 나왔고 주권국가가 성립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성립은 언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외적으로, 국가 외부적으로도 독립되고 그리고 국가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최고야, 우리 국가가 최고야 해서 국가가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걸 받게 되는 것이 주권국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인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인도 사람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 두 번째 단계 이전에 왜 우리가 도대체 영국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 땅에 우리 국가를 설립해서 이 국가를 최고 주권을 갖다 줘놓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와 우리가 무언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인도라고 하는 국가로 다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영국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 대외적으로 우리 인도는 영국이랑 전혀 달라. 독립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 국가 내에서는 인도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 인도 국민의 주권을 대신 받게 된 거야. 그러니 영국은 저리 가라고 하는 주권국가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또 역접이 나옵니다. 주권국가가 성립되었다고 해서요. 범유럽적 제국이라고 하는 걸 건설하려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인도를 지배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도가 독립을 해서 주권국가로서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0년 전쟁 이후에도요.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던 그런 중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이후에도 고유한 영토를 가진 특정 주권 국가가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우위를 점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30년 전쟁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신교와 구교. 종교예요. 즉 제국이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왕조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제국을 건설하려던 것이었는데 종교가 무너졌죠. 종교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자리를 누가 대신하냐? 고유한 영토를 갖고 있었던 국가들 중에서 힘센 국가들이 있죠. 미국이 힘세요? 우리가 힘세요? 미국이 더 세죠. 이 미국이나 혹은 힘센 국가들이요. 저 종교의 역할을 대체해서 뭘 하려고 했냐?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영국의 인도 지배는 사실 이 관계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쟁과 식민지 개척의 형태로 발현이 되었다.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은 종교의 힘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제국으로 흡수했다라고 하면 영국과 인도의 예시 같은 경우는 영국이 무력으로 인도를 침입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러한 확장 정책을 조정해서요. 유럽 내에서 안정을 찾고 규범에 의한 국제정치적 정상 상태를 조성하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그래서 종교를 대신해서 권력이 센 국가들이 제국을 자꾸 성립을 하려고 하자. 규범에 따라서 우리 국제정치를 하자. 그리고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것은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 건설하는 거 하지 말자. 이러한 노력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흐루티위스, 푸펜도르프 이런 국제법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권의 개념, 전쟁, 정복 등에 대한 규범을 정립합니다. 먼저 쳐들어갔어? 쳐들어간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러한 규범들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정복을 할 때는 정복이라고 하는 걸 당할 수 있는 국가가 원하면 정복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한 국가가 우리 그렇게 할래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야. 무력으로 침입해. 그럼 안 돼. 그럼 범죄야. 이렇게 정립한 것이 호로티위스 푸펜도르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규범에 입각해 상대 국가를 정당한 적으로 규정했는가 하면 주권 국가 간의 공존의 길을 찾기 시작했고 초국가적 유럽 연방을 창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래서 힘센 애가 다른 애들을 전부 식민지로 만들려고 해. 그러면 그때 그 힘센 애를 제압하기 위해 뭐 한 거냐? 규범이라고 하는 걸 정한 거고 그 규범 하에 약한 국가들이 힘을 모아서 연방이라고 하는 걸 세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 이런 대내적인 주권이 국내적인 주권은요 점점 왕의 절대적 주권 개념에서 국민 주권 개념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 그 전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던 힘의 논리에 따르던 국가들은요 여전히 왕조를 기반으로 국가가 진행이 됩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사실 영국은 여전히 왕조가 있죠. 그렇죠?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오기 시작하면서 국가 개념이 먼저 확립이 됐고 그 국가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야, 국가한테 우리가 권력을 준 것까지는 인정이야. 그런데 이 국가의 힘을 왜 도대체 왕조라고 하는 애들이 그걸 독점하고 있지? 그래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주권의 원천은 왕이 아니라 국민한테 나온 거야 하면서 국민주권의 개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국민주권과 국가의 주권은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크나 루소 등의 계몽주의 국민주권 사상가들이 국가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일반 의지를 실현하는 데 사명이 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려고 만들어진 곳이지 왕조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주권이 국가 단위를 초월한 왕조적 주권에서 영토적 주권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갔고 그리고 다시 국민주권의 단계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야.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국민주권으로의 이행은 비록 개별 국가의 내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국가는 왕조를 혁파하고 국민들이 주권을 갖기도 했지만 어떤 국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자, 뭐뭐 했지만 역접입니다. 점차 국제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이제 단순히 영토 정복과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복한 국가의 국민들의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서 온전히 통합해야지만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왕조 기반의 주권 국가였다라고 하면 그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왕조를 죽이면요 그 국가를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주권의 국가에 침략했습니다. 그 국가에 있는 전 국민들이요 반발을 일으켜요. 그럼 뭐 거기 살고 있는 국민들 다 죽일 거니?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국민주권 원칙 하에 세워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복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 나폴레옹은요 범유럽적인 제국을 건설하려고 여전히 계속 노력을 했지만 민주주의의 혁명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서요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 원칙 그걸 결합해서 제국을 그럼 건설해볼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들이 반대하죠. 이는 곧 유럽의 세력 배분 구조에서 한 국가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노력은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고 그 국민주권 하에 뭉친 국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는 연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불가능해졌다. 즉 이때가 되면 세 번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중세의 제국 질서는 약화가 되고요. 초기 근대 유럽에서 근대입니다. 근대 주권을 획득했던 단위가 제국, 국가의 혼성적 단위였으면 점점 그게 국민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주권 국가는 유럽 내에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목표를 추구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비유럽 지역으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했죠. 이건 앞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막 건설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국을 비롯한 도시국가, 도시연합 같은 단위들이 국가라는 정치체제로 다시 재정비가 됐지만 이러한 단위들은 공존하면서 경쟁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권 국가들 간에 여전히 상호 정복과 영향력 행사의 제국 논리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앞서 지나갔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설명의 주체가 살짝 바뀐 거예요. 여기는 제국이라고 하는 걸 주체로 다시 한번 재설명이 들어가는데,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은요, 첫 번째 중세시대 종교랑 제국이 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고, 초기 근대 유럽에서는 국가가 주권을 갖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한 주권을 가진 국가가 식민지 건설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국을 비롯한 도시국가나 도시연합과 같은 국가들이 정치체제로 재정비가 막 되면서 여전히 공존하고 경쟁하고 다른 데를 정복하려고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공존을 했고, 양자는 서로를 정복하기 위해 제국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근대 초기 유럽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로 팽창해서 식민지를 막 형성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걸 지금 다른 포인트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제국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단위들을 말살하는 이론적 지배를 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 누구 나왔었냐? 나폴레옹 나왔었죠. 나폴레옹은 민주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거랑 제국주의를 결합해서 제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유럽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 제국 간의 관계에서 국가들의 온전한 주권과 주권적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통치했던 독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시가 하나 등장하네요. 예시. 주권 국가를 단위로 또 제국의 목표를 실현하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근대 국제 정치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국, 도시국가, 도시연합과 같은 국가 위의 다른 단위들은 형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우리 아까 좀 결론을 봤죠? 얘네 사라졌다고. 그래서 국가는 계속 제국의 목표를 추구했지만 지금까지 성립됐다 안 했다 점점 사라졌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라졌지만 국가가 제국을 목표로 추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속성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법이나 제도나 여타 다른 국가들의 견제나 이런 걸로 지금 실행이 불가능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두 문단 같은 경우는 앞선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포인트만 다르게 다시 초기 근대 요거에 대한 설명이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빨리 읽고 넘어가셨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문단을 쭉 잘 읽어가실 때 초반에 내가 모르는 배경 지식을 잘만 정리해서 내 배경 지식으로 1, 2문단 내용을 삼아놓고 가면 뒷부분 내용은 이해하기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모르는 글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1번. 글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잘 보세요. 국가가 실현해야 되는 국민의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설명은 나오질 않습니다. 얘는 내용 일치 문제를 살짝 유형 변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만 잘 읽으셨으면 이런 건 없는데 하고 찾을 수 있는 애입니다. 나머지 보세요. 근대의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를 왜 개척하려고 해서 제국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못해서인 거고, 대내적인 주권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학자들이 누군가. 대내적 주권은 언제 나왔던 거야? 대내적인 주권. 대내적 주권. 세 번째 단계죠. 로크, 루소 답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제국 건설 실패가 국제정치적으로 가진 함의 숨은 의미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민주적으로 전부 국가라고 하는 걸 주권국가를 인정해주고 하려고 했지만 다른 애들이 반대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나옵니다. 했지만 자, 이는 함의가 뭐야? 유럽의 세력 배분 구조에서 한 국가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는 의미다.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5번 근대 국제정치 시작점에 대한 견해 총 3가지가 있었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라던가 유럽이 비유럽 국가를 주권국가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던가 혹은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이 확립됐던 시기라던가. 그쵸? 자, 2번 볼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가 첫 번째, 나가 두 번째, 다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나머지 설명 다 맞고 4번만 볼게요. 두 번째 단계에서요. 주권 국가의 욕구를 조절해서 대외적 확장 정책이 나타나지 않았다요. 두 번째에서는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지만 이 주권 국가도 제국을 설립하고자 했기 때문에 식민지, 정복, 전쟁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서 안정되진 못했다. 언제 안정되기 시작합니까? 다에서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예요. 글 내용만 잘 확인하셨으면 2번도 금방 풉니다. 자, 3번 문제는 보기 문제네요. 자, 홉스 나왔고 푸펜도르프 나왔습니다.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거 보기 적용 문제 나오면 얘네가 보조관념, 본문 내용이 원관념, 그래서 홉스의 주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나온 거고 푸펜도르프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홉스라고 하는 인물이 몇 번째에 나왔는가 한번 살펴봐 보시면 홉스는 첫 번째 단계에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푸펜도르프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나왔어요. 푸펜도르프는 국제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한 사람이고요. 홉스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홉스는 대내적인 주권 확립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권 국가가 성립되게끔 했던 사람들. 주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게 홉스다. 자, 그리고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홉스는 자연 상태는 곧 전쟁 상태다. 그래서 개인적 자연 상태에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고 개인은 생존을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자 자신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 양도해서 절대 권력, 리바이어던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필요해서 국가를 성립한 것이다. 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는 자신의 존립을 위해 투쟁하는 주권 국가들을 규제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와 전쟁 상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국제 정치라고 하는 건 전쟁 상태다. 왜 국제 정치란 전쟁 상태냐? 개인은 이 전쟁과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대 권력, 주권 국가라고 하는 걸 성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A 주권 국가가 있으면 B 주권 국가도 있고 C 주권 국가도 있죠. 다 각각의 주권 국가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성립해서 자기의 권한이라고 하는 걸 국가에게 다 준 상태야. 그러니까 A는 A의 권리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고 B는 B의 권리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고 C는 C의 권리를 위해서만 살아가야겠죠. A, B, C의 권리가 탕 하고 부딪히는 순간 얘네 수는 어때? 다 전쟁하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 홉스가 일단 개인이 국가를 만들어서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게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국가가 힘이 있는 거고 국가와 국가끼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이구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푸펜도르프 볼게요. 자, 얘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의 안전을 해하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란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게 벌써 홉스부터 다른 주장이죠. 그는 인간은 혼자서 존재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유약한 존재고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대내적 최고성을 갖는 주권국가가 필요하다. 주권국가는 안전 확보.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고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국가에게 자기 힘을 이양하고 이게 아니고 국가는 개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이런 주권 국가들 간의 행동을 이성에 기반한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어해야 한다.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는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주권 국가가 힘이 세다고 B 주권 국가를 갖다가 약탈하면 안 된다. 그 국제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이유는 각각 국가들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되냐.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2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푸펜도르프는 홉스와 다르게 주권 국가 간의 전쟁이나 정복과 같은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국제 규범을 통해 제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홉스는 제어할 수 없다라고 본 거고요. 알겠죠? 이런 현상 자체가 없으면 제어를 왜 합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기역은 주권 국가고 니은은 제국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볼게요. 기역은 국민 주권을, 니은은 종교적 왕조적 주권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자, 주권 국가가 두 번째 단계에서 성립이 되고요.
국민 주권은 세 번째 단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뭐가 먼저야? 주권국가 성립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국민주권 대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A. 국가가 제국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했던 속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에 밑줄이 쳐져 나와 있으면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야? 맥락을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A를 기준 앞뒤 내용 잘 파악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속성이다. 식민지 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계로 만들어낸 면직물을 무조건 사줄 국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면직물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들을 싸게 공급해 올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고요. 그게 인도였던 거죠. 그래서 자국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국가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속성이 4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왜 틀렸냐? 다른 국가를 배제한다. 그럼 뭐하러 제국을 만듭니까? 틀렸죠. 2번 보시면 다른 국가 연대한다. 연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국가가 고유한 정치적 이념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걸 범국가적 국제질서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이념이라고 하는 걸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5번 가서 보시면 특정 국가가 협상을 통해 주변 국가를 설득하려고 한다. 자기의 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완전 다 틀렸죠.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제국입니다. 알겠죠? 자, 6번 어휘 문제입니다. A는요, 국민주권으로의 이행은 점차 국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해서 이때 이 지니다라는 뜻과 가장 유사한 걸 고르세요인데요. 항상 밑줄 쳐져 있는 얘보다 걔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를 갖다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내용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국제적 의미를 지니다. 약을 지니다. 자, 국제적 의미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약은 눈에 보이지. 그치? 틀린 거야. 고정관념, 그치? 관념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 2번 일단 남겨놓고요. 옛 모습을 지녔다. 모습 눈에 보이죠? 그치? 이거 틀렸어요. 추억을 지니다, 책임을 지니다 해서 2번, 4번, 5번을 놓고요. 의미를 지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걸 선택해 주시면 2번입니다. 알겠죠? 응. 의미를 지니는 것과 추억을 지니는 것, 추억은요 자기 스스로가 지니는 거고, 의미라고 하는 걸 지니는 건 내가 이 의미를 가질 거야 이게 아닙니다. 타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생겨나는 현상인 거지, 타에 의해서 지니게 된 거지. 그래서 추억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번 5번 중에 고민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닌 것과 국제적 의미를 지닌 것과 고정관념을 지닌 것과 놓고 봤을 때 책임과 관념, 의미 중에서 더 유사한 건 의미와 관념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